지훈아, 사위 몰래 너한테 맡길 게 있다. 몇 달간 의식이 없던 아버지가 눈을 뜨자마자 저에게 하신 첫마디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꺼내주신 낡고 꼬깃꼬깃한 통장 하나. 숨을 죽이며 통장을 펼친 순간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옷장사만 하시던 아버지 통장에 상상조차 못한 어마어마한 액수가 찍혀 있었으니까요. 절대로 그놈한테 알리지 마라.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중환자실 복도는 언제나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부서지는 그 긴 복도를 저는 몇 번이나 오갔는지 모릅니다. 민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여보, 얼굴 헬쑥해진 것 좀 봐. 너무 무리하지 마. 장인어른은 이 든든한 강서방이 딱 지키고 있을 테니까 저기 가서 잠깐 눈 좀 붙이고 와. 응? 저는 민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우리 아빠 잠깐만 뵙고 갈게. 내 마음이 영 불안해서 그래. 오늘은 왠지 아빠가 번쩍 눈을 뜨실 것만 같은 예감이 들어. 민호가 부드럽게 웃으며 제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나는 복도 끝에 가서 커피나 한 잔 딱 뽑아올게. 우리 이쁜 마누라 좋아하는 달달한 라떼로 뽑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민호가 자판기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3년 전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민호는 늘 이렇게 저를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에게 민호의 다정함은 봄볕 같은 것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서자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시며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오신 아버지의 손등은 검버섯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저 왔어요. 지훈이 왔어요. 오늘은 몸 좀 어떠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대답이 없는 건 알면서도 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 아빠, 눈 뜨신 거예요? 제 얼굴 보이세요? 저 지훈이에요. 아버지가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잡더니 저를 알아보시고는 갑자기 눈빛이 번쩍 살아났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목을 꽉 붙잡으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헉, 우리 지훈아. 그놈 사위는 어디 갔어? 병실에 없는 거 맞지? 저는 놀란 마음을 감추고 아버지의 얼굴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네네, 아빠. 드디어 정신이 드셨어요? 아유, 다행이다. 민호 씨는 밖으로 커피 뽑으러 잠깐 나갔어요. 곧 올 거예요. 아버지가 갑자기 힘을 내어 몸을 뒤척이더니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가리켰습니다. 쉿, 조용. 그놈 오기 전에 빨리 저기 내 머리통 밑에 이 베개 밑에 좀 손 넣어봐라. 빨리, 얼른 꺼내봐. 아버지의 눈빛이 어찌나 다급하고 무서웠는지 저는 얼떨결에 베개 밑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오래된 감촉이 잡혔습니다. 꺼내보니 손때가 잔뜩 묻은 낡은 통장 하나였습니다. 표지의 은행 로고는 이미 색이 바랬고 모서리는 닳아서 종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어머, 통장이네.
아빠,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다 낡은 통장을 왜 베개 밑에 깔고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가 다시 제 손을 꽉 잡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훈아, 숨 막혀도 내 말 똑똑히 들어. 그 통장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강서방 그놈 눈에 띄게 하면 안 된다. 알겠냐? 저는 어리둥절해서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아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 씨가 그동안 아빠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똥오줌 다 받아내고 진짜 친아들처럼 잘했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니야. 그게 다 가짜야. 쿨럭, 쿨럭. 지훈이 네가 그놈 속을 캄캄하게 몰라서 그래. 그놈은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악마.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얼른 물을 떠서 아버지의 입술을 적셔드렸습니다. 아빠, 맙소사, 진정하세요. 숨 넘어가시겠어. 천천히, 천천히 말씀하세요. 네. 아버지가 숨을 고르시더니 통장을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셨습니다. 열어봐. 내 입 다물어지기 전에 당장 그 통장 열어봐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액이 찍힌 페이지를 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아빠, 이게 다 무슨 돈이에요? 동그라미가 도대체 몇 개야? 우리 집에 이런 큰 돈이 다 어디서 났어요? 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며 힘겹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애비가 3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김밥 한 줄만 편히 안 사 먹고 모은 돈이다. 뼈 빠지게 모아서 다 우리 지훈이 주려고, 너 하나 주려고 악착같이 모은 거야. 저는 통장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빠 왜요? 왜 그동안 저한테 이런 돈 있다고 언질 한 번 안 하셨어요? 왜 하필 지금 갑자기 통장을 주시는데요? 아버지가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셨을 때 그 눈빛에는 제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포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아, 똑똑히 들어라. 내가 뒷목 잡고 쓰러진 진짜 이유가 말이다. 강서방, 그놈이 내 목을 조르려고. 바로 그때 병실 문 밖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밝게 울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문 좀 열어봐. 양손에 커피 들고 있어서 그래. 문 좀 빨리 열어줘. 아버지가 제 손목을 부러질 듯 꽉 쥐었습니다. 숨겨. 당장 내 옷 속에 숨겨라. 놈이 본다. 얼른. 저는 순간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장을 제 재킷 안주머니 깊숙이 밀어넣고 옷서풀 여몄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속삭이셨습니다. 기억해라, 절대로 그놈한테 이 돈 들키면 안 돼. 들키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절대로. 말을 마치자마자 아버지의 눈이 스르륵 감겼습니다. 기계음이 다시 규칙적인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눈 좀 떠보세요. 아빠. 저는 아버지의 손을 흔들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다시 의식을 잃으신 뒤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종이컵 2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휴, 문 좀 빨리 열어주지. 근데 당신 뭐해?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얗게 질렸어? 귀신이라도 봤어? 저는 얼른 눈물을 훔치며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방금 아빠가 잠깐 손가락을 꼼지락 움직이시는 것 같아서 놀랐잖아. 내 착각이었나 봐. 헛것을 봤네. 민호가 커피를 침대 옆 서랍장에 내려놓으며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진짜로? 장인어른이 움직였다고?
어디, 오른손이야, 왼손이야? 눈은 안 뜨셨어? 무슨 말은 안 하셨고. 저는 민호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를 먼저 걱정했을 사람이 지금은 아버지의 상태에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유, 아니라니까. 그냥 내 눈에만 손가락이 살짝 떨린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가만히 보니까 아니더라고.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래. 민호가 아버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에이, 진짜 아쉽네. 장인어른이 얼른 정신을 팍 차리셔야 나도 도장 받으라니 우리도 이것저것 중요한 걸 싹 다 여쭤볼 텐데 말이야. 저는 그 말에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여쭤본다니 도대체 무엇을 말입니까?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얼른 털고 일어나셔야지. 우리 아빠 시장에서 평생 뼈 굵은 분이야. 튼튼하시니까 금방 훌훌 털고 일어나실 거야. 걱정 마. 민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뿐인 우리 장인어른인데 금방 일어나실 거야. 저는 민호의 팔에 안긴 채로 재킷 안주머니의 통장을 느꼈습니다. 딱딱하고 낡은 그 감촉이 지금은 마치 뜨거운 쇳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3년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기신 그 공포에 질린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 여보. 이제 그만 훌쩍거리고 빨리 집에 가자. 당신도 푹 쉬어야 또 간병을 하든 말든 하지. 가자, 응? 민호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병실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아버지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계신 아버지의 얼굴은 어쩐지 편안해 보였습니다. 당신이 하고 싶으셨던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다시 잠드셨는데도 어딘가 짐을 내려놓으신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이 통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아빠가 저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만은 반드시 지킬 거예요. 민호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안주머니에 손을 얹은 채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민호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늘하게 느껴지는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통장을 어디에 숨겨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민호가 샤워를 하는 사이 저는 안방 붙박이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겨울 코트 안주머니에 통장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자는 척 눈을 감았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민호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자. 저는 대답하지 않고 숨소리를 고르게 냈습니다. 민호가 한참을 제 옆에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방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눈을 살며시 뜨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호가 제 가방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지퍼가 열리는 소리, 파우치가 부딪히는 소리, 지갑을 여닫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에 민호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안아주던 그 팔이 오늘 밤은 무겁고 답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병원비 말이야. 이번 달만 벌써 얼마야? 저는 계란 프라이를 뒤집으며 무심한 척 대답했습니다.
글쎄, 나도 정확히는 몰라. 왜 갑자기? 민호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나눠서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장인어른 혹시 따로 모아두신 돈은 없어? 시장에서 오래 장사하셨으니까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뒤집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애써 숨겼습니다. 아빠가 무슨 돈이 있어. 옷 장사가 얼마 남는다고. 그냥 겨우 먹고 사신 정도지. 민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 이상하다. 나는 뭔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장인어른이 워낙 검소하시잖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옮겨 담았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뒤에 서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여보, 혹시 장인어른이 뭐 맡기신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알아서 관리해 줄게. 당신은 힘들잖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마워.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아빠가 저한테 뭘 맡기실 만한 게 뭐가 있겠어. 민호의 눈빛이 아주 짧은 순간 서늘하게 변했다가 다시 온화해졌습니다. 저는 그 찰나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밤새 아버지 곁을 지키겠다며 저를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당신은 회사도 나가야 하잖아. 밤에는 내가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지만 저는 그 다정함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끝내고 병원에 들렀습니다. 민호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고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버지의 엄지손가락에 붉은 인주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에는 하얀 종이가 들려 있었고 그 종이 위로 아버지의 손가락을 가져가려는 참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병실을 갈랐습니다. 민호가 화들짝 놀라며 종이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 회사에서 바로 온 거야?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민호의 등 뒤에 있는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백지 위임장이라는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지금 아빠 손에 뭘 찍으려고 한 거야? 민호가 당황한 얼굴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나중에 병원비 자동이체 신청할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준비해 두려고 했지. 장인어른 의식 없으시니까 우리가 대신 처리해야 하잖아. 병원비 자동이체에 무슨 위임장이 필요해. 그리고 왜 백지야? 민호가 인주가 묻은 아버지의 손가락을 얼른 물티슈로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예민해? 내가 다 당신 편해지라고 하는 거잖아. 저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 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거 내가 갖고 있을게. 앞으로 아빠 관련된 서류는 전부 나한테 말하고 처리해.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연하지. 여보가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미안해, 놀라게 해서. 저는 민호의 손을 살짝 밀어내며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통장을 감추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를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병원에 남았습니다. 민호가 나가고 병실 문이 닫히자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얼굴을 파묻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저 어떡해요? 저 진짜 어떡하면 좋아요?
다음 날 저는 반차를 내고 은행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통장을 창구에 내밀며 최근 거래 내역을 뽑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받아든 종이 뭉치에는 30년에 걸친 아버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어떤 달에는 몇만 원, 어떤 달에는 몇십만 원. 한 번도 큰 돈이 들어온 적 없이 시장에서 하루하루 번 돈을 꾸준히 모으신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첫 장에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지훈이 시집갈 때 주려고. 저는 은행 로비 소파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겨울에도 장갑 하나 안 끼고 시장에서 옷을 파시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매번 국밥집 대신 김밥 한 줄로 때우시던 모습, 옷을 사드린다고 하면 아직 멀쩡한데 무슨 옷이냐고 손사래를 치시던 모습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민호가 저에게 처음 다가왔을 때, 아버지의 옷가게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결혼식 날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걸었던 그 짧은 순간까지 민호는 언제나 아버지 앞에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대신 날라드리고 명절이면 손수 홍삼 세트를 챙겨드리고 아버지의 생신에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축하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계산된 연기였을까요?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자꾸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민호가 소파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민호가 재빨리 전화를 끊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여보, 왔어? 회사는 잘 다녀왔고? 저는 신발을 벗으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누구랑 통화했어? 민호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 회사 동료야. 별거 아니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붙박이장을 열어 겨울 코트 안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통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트가 걸린 방향이 제가 걸어둔 방향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저는 통장을 손에 꼭 쥔 채로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이 옷장까지 뒤졌다는 뜻이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민호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얼른 통장을 다시 코트 안주머니에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방을 나섰습니다. 민호가 저를 향해 팔을 벌리며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내가 시켜줄게. 저는 그 팔에 안기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의 심장 소리가 제 귀에 크게 울렸습니다. 이 사람의 심장은 지금 무엇을 위해 뛰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 답을 알 것 같으면서도 애써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민호의 눈치를 살피며 사는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인 척, 병원에서는 슬픔에 잠긴 딸인 척 두 얼굴로 살아가는 일이 저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병실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담배를 피우러 잠시 밖으로 나간 참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낯선 남자 하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눈빛이 서늘하면서도 어딘가 따뜻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지훈 씨 되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명함을 꺼내 두 손으로 건넸습니다. 저는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아버님과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명함에는 변호사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손에 든 채로 김 변호사의 얼굴을 다시 쳐다봤습니다. 저희 아빠가 변호사님을 아세요? 김 변호사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께서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버님의 모든 법률 문제를 제가 맡아왔습니다. 저는 그 말이 도무지 믿기지 않아 자리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전이면 제가 민호를 만난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왜 변호사를 만나셨어요? 김 변호사가 저에게 다가와 침대 반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지훈 씨,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민호는 낯선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우리 장인어른 병실인데. 김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호를 향해 정면으로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 되십니까? 저는 이덕수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민호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김 변호사에게 다가섰습니다. 법률 대리인이요? 우리 장인 어른한테 무슨 법률 대리인이 있어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김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민호를 마주봤습니다. 착오 없습니다. 강민호 씨, 지금부터 이지훈 씨와 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밖에서 기다려 주시죠. 민호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봐요. 여기 내 장인어른 병실이에요. 내가 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내 아내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데.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민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서류를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아버님께서 강민호 씨의 병실 출입을 제한해 달라고 저에게 미리 위임하셨습니다. 민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종이를 확 잡아채더니 훑어보고는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딴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여보, 이 사람 사기꾼이야. 당장 경찰 부르자. 저는 종이를 주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아버지의 서명과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수없이 봐온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민호야, 잠깐만 나가 있어. 민호가 눈을 부라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여보 지금 제정신이야? 저 사람 사기꾼이라니까. 저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잠깐만 나가 있어. 내가 이야기 들어보고 나올게. 민호가 잠시 저를 노려보더니 이를 악물고 병실 문을 세게 닫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물 한 잔을 따라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지훈 씨,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많이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들으세요. 저는 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자꾸만 넘칠 것 같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저 이제 뭐든 들을 준비가 됐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3년 전부터 강민호 씨의 신원 조회를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물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3년 전이면 제가 민호를 아빠한테 처음 소개한 그 무렵인데요. 김 변호사가 파일을 펼치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은 처음부터 강민호 씨를 의심하셨습니다. 김 변호사가 파일 속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민호의 과거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박 빚 사채, 그리고 저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여자들에게 돈을 뜯어낸 기록까지. 민호는 여러 차례 부잣집 딸에게 접근했다가 들통이 나서 도망친 전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는 손이 자꾸만 멈췄습니다. 한 장을 넘길 때마다 3년 동안 제가 알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희 아빠는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김 변호사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지훈 씨가 워낙 강민호 씨를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버님은 차마 말리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딸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겁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결혼식 날 그렇게 씁쓸한 얼굴을 하셨는지, 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저에게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오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아빠가 쓰러지신 건 왜예요? 그냥 뇌졸중이라고 들었는데. 김 변호사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파일 맨 뒤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병원 근처 CCTV에서 뽑아낸 화면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기 바로 그날 민호가 아버지의 가게에 찾아간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에 강민호 씨가 아버님을 찾아가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버님이 거절하시자 언성이 높아졌고 강민호 씨가 가게 물건을 집어 던지며 폭언을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손에 쥔 채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님이 쓰러지신 겁니다. 병실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핏기 없는 그 얼굴이 오늘따라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럼 저 사람이 우리 아빠를. 목이 메어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지훈 씨, 진정하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김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차가운 결심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저 사람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김 변호사가 저를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당분간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하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하나씩 준비해 나갑시다. 아버님이 이지훈 씨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것들이 있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저를 부르는 그 목소리는 이제 다정한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빨을 드러낸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그 사기꾼이랑 이야기할 거야? 당장 나와. 저는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고 얼굴에 미소를 지어 보았습니다. 어색한 미소였지만 지금은 이 미소가 저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용히 명함 뒷면에 개인 번호를 적어 저에게 건넸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아버님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명함을 손에 꼭 쥐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가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얼굴로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자기야, 미안해. 저 사람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네. 아빠가 무슨 큰 재산이라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우리 아빠 그런 거 없는 거 자기도 알잖아. 민호의 굳었던 얼굴이 서서히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호의 팔짱을 끼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따 집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게. 응? 민호가 저를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안 울어요. 아빠가 저를 지키려고 이렇게 오래 준비하셨는데 저도 이제 정신 차릴게요. 이 싸움
끝까지 가볼게요. 김 변호사를 만난 다음 날부터 제 삶은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민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 김 변호사 앞에서는 냉철한 조력자. 이 두 가지 얼굴을 오가는 일이 얼마나 사람의 진을 빼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김 변호사의 사무실은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한 공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마주 앉았습니다. 이지훈 씨 오시는 길에 미행은 없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찻잔을 감싸주었습니다. 회사 근처 미용실 들르는 척하고 뒷문으로 나왔어요. 김 변호사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아빠가 왜 하필 변호사님한테 이 일을 부탁하셨어요? 김 변호사가 창밖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덕수 어르신 밑에서 20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집 나르는 일을 하셨는데 몸이 편찮으실 때도 어르신께서 월급을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없어서 자퇴하려던 걸 어르신이 조용히 봉투에 담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찻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걸 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싶어서 저는 변호사가 된 후 매년 어르신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르신은 늘 됐다고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하셨죠. 그러다 3년 전에 처음으로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딸을 부탁한다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는 왜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김 변호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은 이지훈 씨가 스스로 알아차리시길 기다리셨습니다.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대신 만약을 위해 저를 준비시켜 두셨죠.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하시던 아버지가 저 몰래 이렇게 큰 사랑을 쌓아두고 계셨다는 사실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파일을 꺼내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준비를 시작합시다. 강민호 씨의 유책 사유를 하나하나 모아야 합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민호를 위해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고 미역국을 새로 끓이고 밑반찬도 몇 가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민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냄새 죽이는데.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기 요즘 아빠 병간호하느라 고생 많잖아. 내가 진짜 고마워서. 민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식탁에 앉은 민호가 갈비 한 점을 입에 넣으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우리 여보 손맛이 최고야. 어디 가서 이런 밥 먹겠어. 저는 민호의 잔에 물을 따라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요즘 회사 일도 바쁠 텐데 병원까지 오가느라 힘들지.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민호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지그시 쳐다봤습니다. 여보, 사실 나 요즘 좀 생각이 많아. 장인어른 저러시니까 우리 앞으로가 걱정돼서.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걱정? 나한테 말해봐. 민호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그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호를 몰아붙이면 오히려 경계할 것이 뻔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호가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 저는 설거지를 하며 부엌 창문에 비친 민호의 모습을 곁눈질했습니다. 민호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은근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접시를 닦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애써 참았습니다. 그 밤 민호가 잠든 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호의 재킷이 소파 팔걸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갑, 명함집, 그리고 낯선 열쇠 하나가 잡혔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열쇠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그 열쇠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에 정확히 놓아두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는 복도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김 변호사에게 열쇠 사진을 보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답장이 왔습니다. 은행 대여금고 열쇠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복도에서 그 문자를 읽으며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민호가 저 몰래 대여금고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퇴근길에 김 변호사와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강민호 씨가 최근 대여금고에 무엇을 보관 중인지는 열어보기 전까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이지윤 씨 몰래 준비한 것들이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위조된 서류일 수도 있고 내연녀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훑어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연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김 변호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주 강민호 씨의 동선을 조사했습니다. 병원 간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 오피스텔 등기부에 여자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예상은 했지만 막상 눈앞에 증거로 놓이니 다시 한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김 변호사가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지윤 씨 바보가 아닙니다. 사람을 믿었을 뿐입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이용한 사람이 나쁜 겁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식은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제 진짜 안 울래요. 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몸에 지니고 계세요. 강민호 씨가 실수로라도 자기 입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녹음기를 손에 쥐고 무게를 가늠해 봤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제 손 위에서 어느 무엇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흘러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아버지가 어릴 적 저에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윤아, 세상이 널 아무리 흔들어도 네 뿌리는 네가 지키는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저 흘려들었던 그 말이 오늘따라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민호가 소파에 앉아 저를 반겼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민호에게 다가가 볼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미안, 야근 좀 하다가 늦었어. 자기 저녁은 먹었어? 민호가 저를 끌어당기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응, 나 알아서 먹었어. 여보 씻고 얼른 자. 저는 민호의 품에 안긴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품속에 넣어둔 녹음기가 제 심장 옆에서 함께 뛰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텔레비전 리모컨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슬프고
또 후련했습니다. 민호가 대여금고를 여는 날이 오기까지 저는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김 변호사와 저는 민호가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들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저는 저녁 식탁에서 민호에게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자기, 아빠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아빠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대. 이번 주 넘기시기 어려울 수도 있대. 민호가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아주 짧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여보, 그럼 어떡해? 민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몰라.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빠 돌아가시면 나 진짜 혼자잖아. 민호가 얼른 제 옆으로 다가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바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있잖아. 자기 옆에 내가 평생 있을 거야. 저는 민호의 품에 안겨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민호의 어깨 너머로 벽시계를 바라보며 속으로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제 등을 토닥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혹시 장인어른 설이나 그런 거 준비된 게 있어? 나중에 정신 없어지면 우리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드디어 미끼를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빠가 워낙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셔서 그냥 통장이랑 도장이랑 인감증명서 몇 장 있는 게 다야. 인감증명서? 그거 어디 있는데?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안방 화장대 두 번째 서랍에 아빠 서류 봉투에 다 들어있어. 근데 자기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야? 민호가 얼른 저를 다시 안으며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미안. 내가 괜한 소리 했어. 지금은 장인어른 회복만 기도하자. 저는 민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민호가 오늘 밤 반드시 그 서랍을 열어볼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는 척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척하던 민호가 슬며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이 스치는 소리, 발이 방바닥에 닿는 소리,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순서대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손을 이불 속 녹음기에 가져갔습니다. 며칠 전 김 변호사와 준비해둔 대로였습니다. 안방 화장대 서랍이 열리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스럭거리며 서류를 넘기는 소리, 그리고 민호가 만족스러운 듯 낮게 내뱉는 숨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한참 뒤에 민호가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저에게 팔을 두르는 그 무게가 오늘 밤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좀 일찍 갈게. 저녁도 늦을 것 같아. 저는 잠에 취한 척 눈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응, 조심히 다녀와. 저녁은 신경 쓰지 마. 민호가 저에게 가벼운 입맞춤을 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나 안방 화장대로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여니 서류 봉투가 미묘하게 다른 각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확인해 보니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몇 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움직였어요. 회사에 간다고 나갔는데 은행 쪽일 것 같아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람 붙여서 강민호 씨 동선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씨는 회사에 정상 출근하시고 절대 티내지 마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저를 마주 봤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며칠 사이 눈 밑에 짙은 그늘이 생겼고 광대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 눈빛만은 지난 몇 달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자. 점심을 조금 앞두고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낮고 다급했습니다. 이지훈 씨, 강민호 씨가 지금 강남의 한 은행 대여금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분 전에 낯선 남자 2명을 만났습니다. 대출 브로커로 보입니다. 저는 회사 화장실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근 채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요? 오늘 저녁 강민호 씨가 집으로 돌아오면 마지막 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준비하신 녹음기 잊지 마시고요. 강민호 씨가 대여금고에서 무엇을 꺼냈는지 오늘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화장실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타일이 뜨거워진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퇴근길 저는 시장에 들러 민호가 좋아하는 삼겹살을 샀습니다. 집에 도착해 앞치마를 두르고 상을 차렸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오르고 삼겹살이 지글거리는 소리로 부엌이 가득 찼습니다. 민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시간은 저녁 8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어딘가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감출 수 없는 흥분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 오늘 삼겹살이야?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응, 자기 요즘 통 못 먹었잖아. 오늘은 좀 잘 먹어. 민호가 손을 씻고 식탁에 앉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저는 소주 한 병을 꺼내 민호의 잔에 따랐습니다.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어? 콧노래를 다 부르고. 민호가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좋은 일? 뭐, 회사에서 좀 잘 풀린 게 있어서. 여보, 우리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저는 민호의 잔에 제 잔을 부딪히며 함께 웃었습니다. 앞치마 안주머니의 녹음기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어 잔이 오간 뒤 민호의 얼굴이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민호가 젓가락으로 삼겹살을 집으며 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여보, 나 사실 말이야. 요즘 좀 큰 계획을 준비 중이야. 저는 관심 있는 척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큰 계획? 뭔데 궁금하게. 민호가 소주잔을 비우고는 저를 지그시 쳐다봤습니다. 장인어른 저러시니까 우리가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잖아. 나중에 정신 없어지면 손해잖아. 그래서 내가 알아서 좀 움직였어. 자기는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움직였다니? 무슨 소리야? 민호가 얼큰해진 얼굴로 씩 웃었습니다. 여보, 세상이 그래. 착하게만 살면 다 뺏겨. 내가 자기 대신 다 처리해 줄게. 장인어른 재산이든 뭐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름이 돋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애써 웃으며 민호의 잔에 소주를 더 따랐습니다. 자기, 근데 아빠 재산이라고 해봐야 뭐 있어? 그 낡은 옷가게 하나잖아. 민호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야, 니네 아빠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시장에서 30년 굴렀는데 뭐가 없겠어. 내가 다 알아봤어. 인감도 있고 도장도 있고 다 준비됐어.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잔을 꽉 쥐었습니다. 자기, 근데 그런 거 아빠 허락 없이 해도 돼? 민호가 크크 웃으며 저를 향해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허락은 무슨 허락? 어차피 장인어른 저 상태로 못 일어나셔. 오늘 내일 하시는 분한테 무슨 허락을 받아?
여보, 자기는 그냥 나만 믿어. 알았지?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솟구쳤지만 저는 그것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응, 자기만 믿을게. 민호가 만족스럽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와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그 입술의 감촉을 견디며 조용히 앞치마 안주머니에 손을 얹었습니다. 녹음기의 작은 진동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이 집에서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대출 실행을 위해 은행으로 향한다는 정보를 김 변호사가 저에게 전한 건 그로부터 사흘 뒤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옅은 화장을 하고 단정한 정장을 골라 입었습니다. 오늘만큼은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아침 9시에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카페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김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가 11시에 은행 VIP실에서 대출 브로커와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지점장에게는 이미 협조 요청을 해두었고 경찰도 10시 반부터 은행 근처에서 대기합니다.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변호사님, 저 진짜 잘할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가 저를 지그시 바라봤습니다. 이지훈 씨, 오늘 이지훈 씨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강민호 씨가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저와 경찰이 다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에 남은 쓴맛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카페를 나서기 전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 파일 안에 지난 몇 달간 우리가 모은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도박 빚 내역, 내연녀 오피스텔 등기부, 병원 CCTV 영상, 캡처, 그리고 어젯밤 녹음 파일까지요. 이걸 강민호 씨 눈앞에 던지시면 됩니다. 저는 파일의 무게를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이 얇은 종이 뭉치가 지난 3년의 결혼 생활을 산산조각 낼 무기라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변호사님, 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제가 오늘 이렇게 하고 나면 저 후회하지 않을까요? 김 변호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지훈 씨, 후회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하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지훈 씨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며 정장 자락을 매만졌습니다. 이제 갈 시간이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한 시각은 10시 50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와 저는 은행 뒤편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대기했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사복 차림의 형사 둘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반복하며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11시 5분 김 변호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짧게 통화를 마치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강민호 씨가 방금 브로커와 함께 VIP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움직입시다. 저는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살짝 흩날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앞장서서 은행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조용히 우리를 맞이해 손짓으로 복도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VIP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민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 오늘 이거만 처리하면 다 끝나는 거죠. 얼마나 걸립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금방입니다. 여기 위임장에 도장 찍으시고 이 서류에 서명 하나 하시면 바로 실행됩니다. 저는 문 앞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김 변호사가 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금이라고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쥐고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방 안에 세 사람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도장을 손에 쥐고 서류 위에 막 찍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브로커로 보이는 두 남자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굳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여기 어떻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김 변호사와 형사 두 명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민호의 눈이 그들을 하나씩 훑으며 커졌습니다. 브로커 두 명이 눈치를 채고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섰지만 형사들이 곧바로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회사 일 처리하러 온 건데. 민호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서류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저는 손에 든 파일을 그대로 민호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파일이 민호의 가슴팍을 맞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민호가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내려다보다가 서서히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민호의 도박빚 내역서, 내연녀 이름이 적힌 오피스텔 등기부, 병원 CCTV 캡처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종이 한 장을 집어들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거 다 뭐야? 여보, 이거 다 조작된 거지? 그렇지? 저는 민호를 조용히 내려다봤습니다. 목소리를 낮게 깔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조작 아니야. 다 진짜야. 그리고 어젯밤에 자기가 우리 집 식탁에서 한 말도 다 녹음돼 있어. 민호의 눈동자가 마구 흔들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종이들을 마구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니야. 이거 다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내가 설명할 시간을 좀 줘. 저는 민호의 앞에 쭈그리고 앉아 눈을 맞췄습니다. 강민호, 네가 우리 아빠 가게 앞에서 물건 던지면서 소리 지른 거 CCTV에 다 찍혔어. 아빠 그 자리에서 쓰러지신 것도 네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어. 우리 아빠도 나도.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윤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응? 민호가 제 무릎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내려다보며 큰 계획이니 뭐니 떠들던 사람이 지금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떨리는 손끝을 감추기 위해 정장 자락을 매만졌습니다. 우리 아빠가 저 침대에 누워 계신 지가 벌써 몇 달이야. 그동안 네가 우리 아빠 손에 인주 묻혀서 지문 찍으려고 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참았는지 알아? 민호가 고개를 세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야.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이혼만은 안 돼. 김 변호사가 저에게 다가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민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어차피 네가 감옥 가는 동안 나는 이거 정리할 거니까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해. 민호가 소장을 받아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형사 한 명이 민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민호 씨 사문서 위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호가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윤아,
여보, 나 좀 살려줘. 나 이렇게 가면 어떡해. 저는 등을 돌렸습니다. 민호의 절규가 뒤에서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VIP실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발목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 변호사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지훈 씨. 저는 김 변호사의 어깨에 잠시 이마를 기댔습니다. 몇 달간 참아왔던 눈물이 그제야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쉬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은행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오자 봄볕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민호의 뒷모습이 잠깐 시야에 들어왔지만 저는 이제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맑고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빠, 저 해냈어요. 아빠가 저한테 남기신 그 낡은 통장 하나가 결국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이제 아빠 곁으로 갈게요. 병원으로 향하는 김 변호사의 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몇 달 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이제 서서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구속된 그날 오후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김 변호사와 함께 중환자실 앞 복도에 도착했을 때 담당 의사가 마침 회진을 마치고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의사가 저를 알아보고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이지훈 씨, 마침 잘 오셨습니다. 아버님 상태가 오늘 아침부터 눈에 띄게 좋아지고 계세요. 조금 전에는 잠깐 눈도 뜨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얼른 제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진짜요? 우리 아빠가 진짜 눈을 뜨셨어요? 의사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이었지만 의식이 돌아오신 게 확실합니다. 지금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저는 손을 덜덜 떨며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드나들던 그 문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야위고 검버섯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저 지훈이. 그때 아버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진 눈꺼풀이 천천히 열리며 흐릿하던 눈동자가 서서히 저를 향했습니다. 지윤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지만 분명 제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굴을 아버지의 손에 파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저 진짜 왔어요. 아버지가 힘겹게 다른 손을 들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제 정수리에 닿는 순간 저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저 다 끝냈어요. 아빠가 저한테 남겨주신 그 통장, 저 잘 지켰어요. 그 사람도 이제 없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말씀은 못하셨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저는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말을 다 알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간신히 나온 그 한마디에 저는 아버지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몇 달간의 고통이 그 두 마디에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뒤 저는 그 지긋지긋한 신혼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스며 있던 민호의 흔적을 하나하나 지워냈습니다. 민호의 옷까지, 신발, 책, 심지어 함께 찍은 사진 액자까지 전부 상자에 담아 내보냈습니다.
거실벽에 걸려있던 결혼사진을 떼어내는 순간 저는 잠시 멈춰서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3년 전의 저와 그 옆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낀 민호. 저는 그 사진 속의 저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네가 그렇게 행복해했는데 다 거짓이었어. 근데 이제 진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액자를 상자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실어 나가는 동안 저는 창가에 서서 지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저는 새로운 집을 상상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소개해준 공기 좋은 외곽 마을의 작은 집. 작은 마당이 딸린 단층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시면 함께 살기로 한 우리 부녀만의 새로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저는 마당에 나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하늘에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한참 별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아, 감기 걸린다. 얼른 들어와라. 퇴원한 지 얼마 안 된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얼른 달려가 아버지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아빠, 왜 나오셨어요? 밤 공기 차요. 아버지가 저를 지그시 내려다보시며 웃으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번지는 그 미소가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우리 딸이 별을 보고 있는데 아빠도 같이 봐야지. 우리는 마당에 놓인 낡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담요를 제 어깨에 덮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저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가 왜요? 아빠는 저한테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진작에 말했어야 하는데 그놈이 처음 인사 오던 날부터 아빠는 눈치를 챘어. 근데 우리 지훈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차마 말이 안 나오더라. 그러다가 결국 우리 딸이 그 고생을 하게 만들었잖니.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그거 아세요? 저 그동안 힘들었어도 아빠가 저 지키려고 그렇게 오래 준비하셨다는 거 알고 나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아빠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예요. 아버지가 제 손을 마주 잡으며 어깨를 들썩이셨습니다. 말없이 흐느끼시는 아버지의 어깨를 저는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밤바람이 마당의 나무 잎사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옷 장사를 하시던 그 시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옷가게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세를 얻어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앞에 잠시 서서 예전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아빠, 여기 다시 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뭐 별거 있겠니? 근데 이제 여기 미련은 없다. 우리는 시장 안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2그릇을 앞에 두고 아버지가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요즘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 어릴 때 시골 우리 집 마당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잖니. 네 할아버지가 심으신 거였어. 저는 국밥을 뜨던 손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기억나요. 가을에 아빠가 사과 따다가 져주셨잖아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이셨습니다. 내가 요즘 자꾸 그 사과나무가 생각나. 손주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제 늙었는데 그 사과나무 마당에 하나 심고 살면 소원이 없겠다 싶어. 저는 국밥을 뜨며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 나중에 그런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 가요. 사과나무 10그루도 심어 드릴게요.
아버지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됐어. 그냥 아빠 늙은이 헛소리다. 얼른 밥이나 먹어라.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몇 달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김 변호사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외곽에 작은 과수원 매물이 있으면 좀 알아봐 주세요. 아빠가 사과나무를 좋아하시거든요. 김 변호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리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죠. 전화를 끊고 저는 옆에서 걷고 계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에 아버지의 흰머리가 살짝 날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마당에 접이식 의자를 펼치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오후 햇살을 쬐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고 햇살을 만끽하시는 동안 저는 옆에서 사과를 깎았습니다. 한 조각을 아버지의 입에 넣어드리자 아버지가 눈을 감은 채 웃으셨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깎아주는 사과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오면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순간이,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오후 한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바람에 마당의 나뭇잎이 살랑거리고 어디선가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영원히 이대로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당 대문 밖에서 자동차 한 대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신발 소리가 들려오는데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불길한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사과를 깎던 손을 멈추고 대문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대문이 요란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쿵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마당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지훈, 야, 이지훈 너 안 나와. 저는 사과 접시를 옆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옆에서는 신우이의 앙칼진 목소리가 함께 섞여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뜨시고 저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셨습니다. 지훈아, 저게 무슨 소리냐? 저는 아버지의 어깨를 살며시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아빠, 잠깐만 여기 계세요. 제가 나가서 얘기하고 올게요. 아버지가 지팡이에 힘을 주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안 된다. 저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왔어? 네 혼자 나가지 마라. 저는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웃어 보였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 이제 옛날의 저 아니에요. 대문 밖의 소란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웃집 개들이 짖어대고 골목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어 내다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앞에 섰습니다. 빗장을 풀고 대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씩씩거리며 마당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자마자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년아, 너 때문에 내 아들이 감방에 가 있다. 어떻게 네가 사람 새끼가 이래. 시누이가 옆에서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집도 좋네. 우리 오빠 돈으로 산 집이지? 뻔뻔한 년. 저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이었으면 두려움에 떨었을 상황인데 오늘의 저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저희 집 마당에서 이러시면 안 돼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밖에서 얘기해요.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제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뭐? 저희 집? 인연이 진짜. 내가 오늘 네 머리채를 쥐어뜯어서라도 우리 아들 무죄로 만들 거야. 시누이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오빠 무고죄로 네가 고소당한 거 알지?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면 우리 오빠가 취하해 줄지도 몰라.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무릎 안 꿇어요. 그리고 무고죄로 고소하셨다는 그거 저희 변호사님이 벌써 다 대응 준비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마당 안쪽을 기웃거렸습니다. 평상 위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삿대질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늙은이가 우리 아들 감옥에 쳐넣은 원흉이지. 어이, 이덕수 씨. 당신 딸이 우리 아들 인생 다 망쳐놨으니까 책임져야지. 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서시려 했습니다. 저는 얼른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빠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아빠 이제 겨우 회복하셨어요. 신우이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회복은 무슨 회복? 저 늙은이가 죽는 신용하면서 우리 오빠 감방 보낸 거잖아.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 지금부터 제 말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마당에서 벌어진 일 전부 저희 집 담장에 달린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두 분이 하시는 말 한마디도 다 녹음돼요. 저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이내 다시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녹음하든 말든 네 마음대로 해. 우리는 억울해서 온 거야. 신우이가 갑자기 발로 마당의 화분을 걷어찼습니다. 작은 화분이 뒤집히며 흙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놀라 지팡이를 놓치고 평상에 다시 주저앉으셨습니다. 가슴을 부여잡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셨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빠. 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저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괜찮다 잠깐 놀라서. 저는 얼른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하면서도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노려봤습니다. 두 사람은 갑자기 뒤로 물러서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야야, 우리 그냥 얘기 좀 하러 온 건데 왜 이렇게 유난이야? 저는 전화를 끝내고 아버지의 등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 아빠 심장 잡고 계세요.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신우이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 가자. 오늘은 이만하고. 시어머니가 마당을 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삿대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년아, 오늘로 끝난 게 아니야. 두고 봐라, 두고 봐.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병원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며칠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병실 앞 복도 의자에 앉아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겨우 되찾은 평화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김 변호사가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제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지훈 씨, 오늘 있었던 일 다 녹음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건넸습니다. 네, 다 녹음했어요. 그리고 대문 위 카메라에도 다 찍혔어요. 김 변호사가 녹음기를 받아들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명예훼손 다 걸립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저는 김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사실 저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혼집을 정리하면서 민호짐 속에서 낡은 외장하드 하나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때 뭔가 이상해서 파일을 다 복사해뒀는데 안에 들어있던 장부 같은 게 있어요. 숫자하고 이름하고 계좌번호가 잔뜩 적혀 있었어요. 김 변호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 파일 지금 갖고 계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사무실 서랍에 백업해뒀어요. 근데 그게 뭔지 저는 잘 몰라서 그냥 뒀어요.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지훈 씨, 그 파일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쓸 카드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계신 병실 문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지금 아버지 곁을 떠나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이 싸움을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아버지는 또 위험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지금 다녀올게요. 김 변호사와 함께 저희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저녁 무렵에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가족에게 돌아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을 볼 것이라고. 두 번 다시 저와 아버지를 흔들 수 없도록 완전히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김 변호사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지훈 씨, 이번이 진짜 마지막 싸움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을이 도시의 건물들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눌러왔던 무언가가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남기신 그 낡은 통장 하나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손이 트고 발이 부르트도록 일하신 아버지가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딸을 지키기 위해 30년을 준비하신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저는 그 방패를 손에 쥐고 나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저를 갉아먹던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내신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요. 가장 무뚝뚝하게 저를 키우신 아버지가 실은 세상에서 저를 가장 뜨겁게 사랑하신 분이었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스스로를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반드시 어딘가에 있고 당신 안에는 그 어떤 시련도 견뎌낼 강한 뿌리가 이미 자라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